설마 당신이 은주 아빠? 식장 문이 열렸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 한 명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섰다. 직원이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여기 출입구 막지 마세요. 배달기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순간 신부 어머니 민정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웃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가의 잔주름.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 준호와 똑같았다. 배달기사가 쇼핑백을 들여다 손을 비트는 순간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준호가 25살 때 공사장에서 다친 바로 그 자리. 민정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배달기사는 입구 안내판을 보고 있었다. 김은주, 박민수 결혼식.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은주, 은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정은 숨을 멈췄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장례까지 치른 남편.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딸의 결혼식에서 15년 전 죽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오늘은 은주 결혼식이었습니다. 제 딸이 시집가는 날이에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준호가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준호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공허한 공기만 움켜쥐었어요.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는데 준호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식은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새벽 어둠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준호 꿈을 꾸다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꿈이 예고였다는 걸요. 오늘 정말로 준호를 만나게 될 줄은요. 거실로 나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섰어요. 은주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은주를 목마 태우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요. 은주는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액자가 차갑게 손끝을 식혔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어서 손으로 닦아냈어요. 준호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진 속 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은주 결혼식이라고. 당신도 알고 있냐고.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은주 손잡고 버진 로드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결혼식에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씻으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준호가 죽던 날을요.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준호가 밤늦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 만나야 한다고요.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걱정했어요. 밤 11시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금방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인 외곽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준호가 사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저한테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 복도는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시신 확인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화재로 너무 심하게 훼손됐다고요. 유족이 보기엔 충격이 클 거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요. 일주일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호가 불에 타는 꿈을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DNA 일치율 99.9%. 준호가 맞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시신을 볼 수 없었으니 화장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화장터에서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쇠문이 닫히고 붉은 불길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불길이 관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게 준호와의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신을 직접 본 적이 없고 관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만 믿었어요. 만약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면요? 만약 준호가 죽지 않았다면요? 샤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살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예순이었겠죠. 함께 늙어갔을 텐데. 함께 주름 생기는 거 보며 웃었을 텐데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3달 전에 맞춘 거였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고름을 맸어요.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잘 안 지어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하고 나서야 제대로 맬 수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진분홍 한복을 입은 중년 여자가 거울에 비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은주 결혼 예물도 넣었습니다. 금팔찌였어요. 시장에서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복 치마를 한 손으로 들고 조심히 내려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30년 된 빌라였어요. 벽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1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빚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회사 동료 빚 보증을 섰거든요. 5천만 원이었어요. 동료는 도망가고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준호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갚으라고 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준호 장례 비용으로 남은 돈도 다 썼어요. 집도 전세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찾아와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자가 매일 불어난다고 했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봤어요. 3년 안에 갚겠다고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손님을 받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어요. 설날, 추석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은주 재운 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은주가 깰까 봐요.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씩 울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7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영수증을 던져줬어요. 빚은 갚았지만 몸은 망가졌습니다. 밤에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어요.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죠. 지금의 신랑이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드디어 은주 책임을 다했구나 싶으면서도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택시가 왔어요. 강남 그랜드 웨딩홀이라고 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웨딩홀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반짝였어요. 백합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곳곳에 화병이 놓여 있었어요. 큰 꽃다발들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3층 그랜드홀이었습니다. 홀 입구에 섰습니다. 은주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보였어요. 김은주, 박민수 결혼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은주가 정말 결혼하는구나. 대기실로 향했어요. 은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은주가 거울 너머로 저를 봤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웃는 표정이었으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주가 일어나 저에게 걸어왔어요. 드레스 치마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았어요. 은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제 품에서 자란 딸. 은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맙다고. 여기까지 키워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엄마가 고맙다고. 잘 자라줘서. 착하게 커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장 번진다고요. 우린 웃으며 떨어졌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를 봤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된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은주 이렇게 예쁜데 안 볼 리가 없다고요. 은주를 대기실에 남겨두고 저는 홀 입구로 나왔어요. 손님들께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시장 상인의 언니들이 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고생한 분들이었어요. 언니들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은주 예쁘게 잘 컸다고요. 인사를 나누는데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로비 입구에 배달기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달복은 낡아서 여기저기 해져 있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송 실수로 잘못 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배달기사를 밀쳐냈습니다. 배달기사가 휘청거리며 쇼핑백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쇼핑백이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배달기사가 허리를 숙여 쇼핑백을 주우려 했어요. 그때 고개를 살짝 돌리며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미소 지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모든 게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웃을 때 하던 바로 그 미소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기둥을 붙잡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준호는 15년 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똑같았어요. 배달기사가 쇼핑백을 주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피부가 거칠었어요. 햇볕에 그을려 검었습니다. 준호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준호와 똑같은 눈매였어요. 쌍꺼풀 모양, 눈꼬리가 살짝 처진 모양.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코 모양도 똑같았어요. 오똑한 코, 콧날이 곱게 뻗은 모양, 입술 모양, 귀 모양, 턱선까지 모든 게 준호였습니다.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배달기사가 식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쪽 저쪽을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배달기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쇼핑백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직원이 또 그를 밀쳤습니다. 배달기사가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바로 그 순간 봤습니다.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마디 바로 아래, 가늘게 파인 흉터, 1cm 정도 길이였습니다. 준호가 25살 때 공사장에서 철근에 찍혀 다친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제가 수없이 만졌던 그 흉터, 준호가 젊었을 때 조심성 없어서 생긴 거라며 웃던 그 흉터, 제가 흉터를 만질 때마다 간지럽다며 손을 빼던 그 흉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배달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배달기사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 확실했어요. 준호였습니다. 늙고 지친 준호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요? 배달기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강민수라고 했어요. 강민수, 준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 그 울림,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항상 조금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중저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배달기사도 똑같았어요. 저희가 처음 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배달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 뵙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여긴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배달기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결혼식 맞죠? 배달기사 입에서 우리 딸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 딸 이름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배달기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죠? 왜 준호와 똑같이 생겼죠? 왜 똑같은 흉터가 있죠? 왜 똑같은 목소리죠? 왜 우리 딸 이름을 알죠? 직원이 배달기사 팔을 잡아 끌려 했어요. 저는 직원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과 얘기를 해봐야 했어요. 꼭요. 식장 뒤편 복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차단됐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배달기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배달기사는 강민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배달기사가 쇼핑백을 들어 보였어요. 배달 왔다고 했습니다. 3층 어느 홀로 케이터링 용품을 배달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홀 번호를 잘못 알아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입구 안내판을 봤다고 합니다. 김은주, 박민수 결혼식. 은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고요.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 꿈. 그 아이 이름이 은주라고요. 꿈에서 여자가 계속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하면서요. 그래서 안내판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냥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배달 물건도 까먹고 그냥 들어온 거였습니다.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그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었어요. 배달기사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니요? 10년 전 이전 일이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깨어났다고 했어요. 어느 고시원에서요. 머리가 너무 아팠고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전 일은 모른다고 했어요. 전혀요. 이름은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강민수라고 돼 있었다고요. 당신이 혹시 내 남편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1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내 남편이요. 배달기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과 얼굴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똑같고 흉터까지 똑같다고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 딸 은주와 DNA 검사를 해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은주 아빠라면 DNA가 일치할 거라고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배달기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요. 왜 매일 밤 그 꿈을 꾸는지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은주 결혼식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식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요. 배달기사가 알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겠다고요. 복도를 나와 대기실로 갔습니다.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잠깐 일 좀 있었다고요.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배달기사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정말 준호일까요? 15년 만에 돌아온 걸까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은주가 제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주변을 봤어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 웃으며 은주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장 맨 뒤 구석에 배달기사가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은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랑 앞까지 걸어갔어요. 은주 손을 신랑 손에 얹어줬습니다. 은주가 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저도 웃어줬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뒤를 봤습니다. 배달기사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은주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배달기사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식이 끝났어요. 하객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와 신랑은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식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배달기사가 거기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배달기사가 먼저 중얼거렸어요. 은주가 정말 예쁘다고, 잘 컸다고,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잘 컸다는 걸요. 배달기사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마치 자기가 오랫동안 은주를 지켜봐온 것 같다고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은주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요. 당신과 은주가 정말 아빠와 딸인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배달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로 연장으로 갔습니다. 은주를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나와달라고요. 은주가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복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배달기사가 서 있는 곳으로요. 은주가 배달기사를 봤어요. 누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아빠일 수도 있다고요. 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식장에 나타난 배달기사가 아빠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흉터도 있다고요.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고요. 10년 전부터 은주가 배달기사를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봤어요. 왼손 검지의 흉터를요. 은주 손이 떨렸어요. 이 흉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흉터라고요. 어렸을 때 많이 만졌다고 했어요. 아빠한테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어봤었다고요. DNA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은주와 이 사람이요. 부녀 관계인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피로연은 신랑 가족이 주관하기로 했어요. 은주는 급한 일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와 배달기사 그리고 은주 세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은주와 제가 앉았고 배달기사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은주가 계속 배달기사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 라인, 머리 모양, 목덜미. 아빠를 닮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15년 전 죽은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DNA 검사를 해서 부녀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상황을 들었어요. 이례적인 경우지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체열을 했어요. 배달기사 팔에서 은주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바늘이 살갗을 뚫는 따끔한 느낌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틀을 기다려야 했어요. 은주가 배달기사를 봤어요. 정말 아빠일까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은주가 말했어요. 만약 정말 아빠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배달기사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봤어요. 용인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원에요. 은주가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시라고요. 엄마랑요. 배달기사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만약 정말 아빠라면 우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요. 배달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신혼여행을 내일로 미뤘어요.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도 이해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건물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준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준호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텔레비전,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것을 천천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앞에 섰어요. 은주가 5살 때 찍은 사진. 준호가 은주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뭔가 느껴지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진다고요. 이 사진을 보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준호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내렸어요. 보리차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차였어요. 컵에 차를 따라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디선가 마셔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보리차를 좋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맨날 이거 끓여달라고 했다고요.
준호가 차를 또 마셨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지만 선명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배고프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가게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를 불렀어요. 밥 먹자고요.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이 밥상이 너무 익숙하다고요. 언젠가 이렇게 밥을 먹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같이 먹었다고 말했어요. 매일 같이요. 15년 전까지는요.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떠먹었어요. 익숙한 맛이라고 말했어요. 꿈에서 먹어본 맛 같다고. 무슨 꿈이냐고 물었어요.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먹었던 밥이라고 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준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집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릇을 씻으면 준호가 닦았어요.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 손이 제 손에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어요. 15년 전 함께 설거지하던 그 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된다고 했어요. 당신 집이니까요.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요. 15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5년 동안 저 혼자 쓰던 침대였어요. 준호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장롱, 화장대, 창문. 모든 걸 천천히 봤어요. 이 방에서 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당신과 저 둘이서요. 준호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를 손으로 눌러봤어요. 푹신했습니다. 침구를 꺼냈어요. 이불과 베개를 새로 깔았습니다. 깨끗한 것으로요. 준호가 도와줬어요. 함께 이불을 폈습니다. 이불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세탁한 빨래 냄새였습니다. 이불을 다 깔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은주 결혼식 갔다가 배달기사를 만났고 DNA 검사를 했고 지금 함께 집에 있습니다. 먼저 씻으라고 했어요. 준호가 욕실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샤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준호일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게요.
준호가 나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호 옷이었습니다. 15년 전 옷. 버리지 못하고 장롱에 넣어뒀던 옷이었어요. 몸에 맞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 맞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죠. 원래 준호 옷이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맞으며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고시원에서는 창문이 작아서 하늘도 잘 안 보였다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여기서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문도 크고 하늘도 보이는 곳에서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어도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좋다고요. 15년 동안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함께여서 좋다고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받아줘서요. 저도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만에라고 했어요.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잘 시간이었습니다. 침실을 보여줬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15년 동안 저 혼자 쓰던 침대였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DNA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불과 베개를 꺼내줬습니다. 거실 소파에 깔아줬어요. 준호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파 스프링 삐걱거리는 소리, 이불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주 결혼식, 배달기사를 만난 것, DNA 검사, 그리고 지금 거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 정말 준호일까요? 15년 만에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요? 문 밖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요. 아직 안 주무세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준호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높임말이었어요. 아직 서로 낯설었으니까요.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은주 때문에 견뎠다고 했어요.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두고 가서요.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꿈에서 자주 봤다고요. 여자와 아이가 우는 꿈을요. 자기를 부르는 꿈을요. 깨어나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 아픈지 몰랐다고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심스럽게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니 이제 주무시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숨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15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잤다고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시원에서 잘 때는 항상 불편했다고요. 침대가 좁았고 옆방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계속 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요. 준호가 고맙다고 했어요. 밥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할까요? 점심에 은주가 오기로 했어요. 같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점심 전에 은주가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준호도 은주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니, 처음은 아니었어요. 은주가 7살 때까지는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은주가 준호를 자꾸 봤어요.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빠인지요. 준호도 은주를 봤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딸이라니요.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5살 때 놀이공원 갔던 이야기, 준호가 목마를 태워줬던 이야기, 그때 아빠가 솜사탕을 사줬다고 했어요. 엄청 컸다고요. 준호가 들으며 웃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은주가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준호가 늘 함께했던 순간들을요. 준호가 기억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은주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준호에게 말하고 은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주가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놀라운 결과라고 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DNA 일치율 99.9%, 부녀관계 확인.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두 분은 아버지와 딸이 맞다고 했습니다. DNA상으로요. 은주가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준호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아빠라고요. 준호가 은주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못해서요. 은주가 괜찮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은주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은주를 안았어요. 서툴게 조심스럽게요.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세 사람은 복도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주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경찰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오후 햇살을 받아 회색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 선이 긴장됐습니다. 15년 전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준호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왔던 그날. 차가운 복도, 무뚝뚝한 형사들, 서류 더미.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준호, 은주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사망자로 처리됐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잠깐만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형사 한 명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 형사가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박 형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통보받았다고. DNA 검사 결과 일치율 99.9%였다고. 장례를 치렀다고요. 그런데 오늘딸 결혼식에 배달기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같은 흉터까지 있었다고요. 딸과 DNA 검사를 했더니 부녀 관계가 맞다고 나왔다고 했어요. 박 형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이전 일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깨어났다고.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가 15년 전 사고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몇 분 후 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2009년 11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외곽도로 화물차와 승용차 충돌 사고. 운전자 이준호 사망 추정. 시신 심하게 훼손됨. 화재 발생. DNA 검사 의뢰. 기록을 보니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시신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박 형사가 당시 담당 형사를 확인했어요. 이름은 최영수. 이미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사고 현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보여줬어요. 까맣게 탄 차, 으스러진 철판, 깨진 유리 조각들, 도로에 흩어진 잔해들. 보기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시신 사진은 없었습니다. 유족 배려 차원에서 첨부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서만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 이준호 확인. 박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가 정확한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고요. 재검사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어요.
박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박 형사가 찬찬히 읽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부녀 관계가 맞다고 했어요. 그럼 15년 전 DNA 검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조작됐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작?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어요. 당시 담당 형사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며칠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요. 며칠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박 형사가 일주일 정도는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 기록을 다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당시 담당자들도 찾아야 하고 증거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도 옆에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봤어요. 은주는 신혼여행을 다시 미뤘어요. 사위가 이해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은주는 매일 집에 와서 준호를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게 있다고 했어요. 준호와 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어요. 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사고를 재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 최영수를 찾아서 조사했다고요. 처음에는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들이대니 자백했다고요. 무슨 증거냐고 물었어요. 박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최 형사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사고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채업자라고 했어요. 박 형사가 사채업자들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자백했다고요. 박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준호는 사채업자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만남 장소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였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준호를 쳤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준호를 쓰러뜨리고 차에 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납치했습니다. 준호 지갑과 신분증은 사고 현장에 뒀다고 해요. 마치 준호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요. 사고 현장의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였어요. 신원 미상의 노숙자였다고 해요. 사채업자들은 경찰을 매수했습니다. 최 형사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최 형사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노숙자 시신을 준호라고 허위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호가 죽은 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준호는 죽지 않았고 납치당한 거였어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저도 은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를 어디로 데려갔냐고 물었습니다. 박 형사가 답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 창고였다고요.
지하 창고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준호를 감금했다고 해요. 얼마나 감금했냐고 물었어요.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준호를 거기 가뒀다고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공사장 일을요. 빚을 갚으라고요. 빚이 얼마였냐고 물었습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자가 붙고 붙어서 2억이 됐다고 합니다. 준호는 5년 동안 일해서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가 5년 동안 감금돼 있었다니요. 강제 노동을 했다니요.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후에는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 형사가 답했어요. 빚을 다 갚았으니 풀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는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왜 기억을 잃었냐고 물었어요. 감금 초기에 도망치려다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머리를요. 둔기로요. 그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사채업자들은 기억을 잃은 준호를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용인의 한 고시원 앞에요. 지갑에 가짜 신분증을 넣어서요. 강민수라는 이름이요. 준호는 그렇게 10년을 강민수로 살았습니다. 기억 없이요. 박 형사가 말했어요. 사채업자들과 최 형사를 모두 체포했다고요. 재판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5년 동안 감금돼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준호가 떨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가 더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준호의 법적 신분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사망신고를 취소하고 강민수 신분을 말소하고 이준호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준호가 왜 15년 동안 없었는지요. 납치당했고, 감금됐고, 강제 노동을 했고,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10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가 겪었을 고통이 상상됐습니다. 5년 동안 어두운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다니요. 매일 일만 했다니요. 준호를 봤어요. 준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과거를 알게 된 거니까요. 기억은 없지만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은주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고요. 준호가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괜찮다고요.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리에서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했어요. 사망신고 취소, 강민수 신분 말소, 이준호 신분 회복. 복잡한 절차였지만 하나씩 해냈습니다. 한 달쯤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준호, 58세. 준호가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15년 만에 자기 이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재판도 열렸어요. 사채업자들과 최 형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준호, 은주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징역 15년, 최 형사에게 징역 10년. 중형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요. 저도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가족으로요. 재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준호와 함께 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저는 시장 가게에 나갔고 준호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준호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배달 일을 했으니 그 일이 익숙하다고요. 하지만 말렸습니다. 이제 쉬라고요. 충분히 일했다고 했어요. 대신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요. 준호가 좋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김치를 담그는 일을 도왔어요.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나물도 무쳤습니다. 같이 일하니 일이 빨리 끝났어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15년 만에 민정 씨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어요. 잘 됐다고, 다시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시장 언니들도 기뻐했습니다. 민정이가 이제 외롭지 않겠다고요.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 좋겠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요. 준호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의 추억도, 은주와의 추억도요. 의사를 찾아갔었어요. 기억이 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머리 손상이 심했다고요. 기억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슬펐어요. 준호가 돌아왔지만 우리 추억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같이 장을 보고 산책도 하고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은주도 자주 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요. 준호를 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가 울었어요. 딸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신기했다고요. 은주와 준호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해졌습니다. 은주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준호가 들으며 웃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준호가 웃으며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준호가 웃고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임신했다고요. 벌써 석 달째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손주가 생긴다니요. 준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된다고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요? 네, 할아버지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주네 집에 갔어요. 은주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준호가 은주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가 웃었어요.
산길을 걸으며 준호가 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라고요. 저도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주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어요. 준호도 긴장했습니다. 매일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괜찮냐고요. 어느 새벽이었어요.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다고요.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를 깨웠습니다. 은주가 아기 낳는다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옷을 급하게 갈아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택시가 빠르게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다렸어요. 긴 시간이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기라고 했어요. 은주도 건강하다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신생아실로 안내받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우리 손자. 준호가 유리에 손을 댔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가 됐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됐고요. 은주가 회복실에서 나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잘했다고요. 은주가 웃었어요. 아기 이름은 준우였어요. 은주가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또 울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우를 처음 안았어요. 가벼웠습니다. 솜털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준우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준호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준우가 준호를 보며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손자가 자기를 본다고요. 준우가 집에 왔어요. 은준의 집이었습니다. 자주 놀러 갔어요. 준우를 보러요. 준우는 빨리 자랐습니다. 100일 때, 돌 때, 두 돌 때 매번 잔치를 했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 지나 준호가 말했어요.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고요. 배달도 하는 식당이요. 10년 동안 배달 일을 했으니 그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저는 반찬을 만들고 준호는 배달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집 근처였어요.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간단하게요. 테이블 몇 개, 주방 시설, 배달 오토바이. 간판을 달았어요. 준호네 식당. 준호가 뿌듯해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가게라고요. 메뉴를 정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비빔밥. 집밥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오픈 날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손님이 올까요?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요. 배달 주문도 들어왔어요. 준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배달을 했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고, 저렴하다고, 친절하다고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바쁜 날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엔 자리가 다 찼습니다. 배달 주문도 많았어요. 준호와 저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했어요.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재료비를 내고 남는 돈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고요. 저도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같이 웃었습니다. 은주가 둘째를 가졌어요. 준우가 4살 때였습니다. 또 임신 소식이라니요. 기뻤어요. 은주 배가 또 불러왔어요. 준우가 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동생이 들어있냐고요. 은주가 그렇다고 했어요. 준우가 신기해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우도 같이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서. 제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서를 안았어요. 준우보다 더 작았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준호도 안았어요. 손녀라고 했습니다. 첫 손녀라고요. 준우가 민서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준우가 민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동생이 귀엽다고 했어요. 가족이 더 많아졌어요. 준호, 저, 은주, 사위, 준우, 민서. 6명이 됐습니다. 식당은 계속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집밥 같은 음식을 찾아오셨어요. 준호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달 갔다 오면 얘기를 들어줬어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오셨어요. 김치찌개만 드셨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다고요. 준호가 할머니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어요. 식당이 동네 사람들의 쉼터 같았어요. 밥만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곳이었어요. 준호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저도 뿌듯했어요. 준호와 민서가 자주 가게에 놀러 왔어요. 학교 끝나면 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희가 돌봐줬습니다. 준우가 컸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준우가 입학식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준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컸어요. 유치원에 갔습니다. 준우가 데려다 줬어요. 매일 아침 민서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준호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주름도 더 깊어졌습니다. 60을 넘기니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허리가 굽었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같이 일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어요. 준호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배달이 힘들다고요. 그럴 땐 제가 배달을 갔어요.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은주가 걱정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식당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몸이 점점 힘들었어요. 준호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요. 병원에 갔어요.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쉬어야 했어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사위도 퇴근 후에 왔습니다. 결국 결정했어요. 식당을 은주에게 물려주기로요. 은주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에 전념하겠다고요. 준호가 고민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주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요. 은주가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좋다고요. 회사 생활보다 식당 일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넘겨줬어요. 은주가 잘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은주가 메뉴를 추가했거든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준호와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손주들 돌보는 일만 했어요. 준호와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습니다. 같이 숙제를 하고 놀아줬어요. 준호가 중학생이 됐어요. 많이 컸습니다. 준호만큼 키가 컸어요.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됐어요. 민서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다고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주말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은준의 집에서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고기를 구웠어요. 아직도 고기 굽는 건 잘했습니다. 준호와 민서가 할아버지 주위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준호와 민서가 웃으며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함께 산책했어요. 가족 모두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준호와 민서가 앞서 뛰어갔어요. 은주와 사위가 따라갔습니다. 준호와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뒤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호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한가 봐요. 저도 준호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가 짖었어요.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날들이 좋다고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함께 있는 날들이요. 저도 좋다고 매일매일이 선물 같다고 했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함께요. 손을 잡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준호와 함께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민정은 15년 동안 준호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힘들었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를 키웠고
일했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주 결혼식 날 준호가 돌아왔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어요. 15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봄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